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4장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의 그건데요. 자, 104페이지 가보시면 금융정책 수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통화량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조정을 하겠죠. 첫 번째 줄 보시면 통화 공급을 직접 관리한다는 단순한 가정을 사용하는 게 종종 편리하지만 실제로는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통화량을 공급하게 되는데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거 살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보는 통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고성능 화폐가 되는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시작이 되는 본원 통화를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요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거 우리 봤죠? 오픈마켓 방법입니다. 공개시장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조작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본드를 매입한다고 할게요. 자, 매입할 때 뭔가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통화량이 그래서 증가하게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 자, 근데 이 증가할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거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본원 통화가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통화량을 줄이려 그러면 본드를 매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아니면 또 본원 통화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은행들에게 지급준비금을 대부해 주는 거야. 이건 이제 바로 뭐냐면 은행이 만약에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우리은행이 돈이 없다고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겠지만 잠깐 뭐 자꾸 그럼 좀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보시면 최종 대부자 역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것을 할인율이라 해요.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에서 그냥 할인율로 돼 있는데 뭐 재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뭐 민간한테 받은 어음 같은 거를 내가 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이 현금화 시키려고 해. 돈을 빌리려고 해.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잖아.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지. 그때 할인을 얼마나 하는가? 그러니까 돈 빌리는 그러니까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통적으로 세 번째 단락이요.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소위 할인 창구를 통해서 차용을 했습니다. 할인 창구를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때 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즉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대출할 때 대출해 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 이게 바로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이자율.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할인율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빌릴 때, 대출할 때 부담이 작아지겠죠.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재할인율을 인하할 때, 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본드를 매입하거나 재할인율, 할인율을 인하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 보시죠. 2008년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 아니 은행들이 돈이 없잖아. 미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은행들에게 할인 창구를 통해서 차용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금융위기 시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인 창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린단 말이야. 그 소식이 알려졌어. 그러면 은행이 돈이 없나? 이렇게요. 창구를 통하면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나쁜 배드라고 할까요? 시그널로 이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시그널링 효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은행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은 직접 할인율 요걸 통해 가지고 돈을 대출해 주자니 이거 좀 진짜 위기 온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서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기간 입찰 대출 하에서 은행에게 자금 규모를 정하게 되면 대출해 주는 자격을 갖춘 은행들은 이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줄에 대부분은 가장 조건을 제시한 입찰에 참가한 은행, 즉 수용할 수 있는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겠다 하는 은행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 차선책으로 거기 나와 있는 기간을 정한 입찰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예, 거기 또 세 번째 줄 내려가면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가지고 경쟁적인 입찰을 통한 대출을 해준다. 예, 이렇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살펴본 거는 본원 통화를 조정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 비율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지급준비금 하게 되면은 들어온 예금 대비 지급을 위해서 얼마나 보유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썼습니까? R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급준비금 예금 비율 이렇게요. 자, 만약에 얘가 지급준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예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급준비율을 인하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까요? 통화승수는 지급준비금 예금 비율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 수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법정 지급준비금 이게 법정으로 이거 필요야. 반드시 지켜야 돼. 지급준비금 네, 요거요. 자, 이거는 거기 보니까 requirement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네, 법정이니까 필요 또는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 할게. 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자, 승수가 커지게 됩니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요. 이거 외에 이 법정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 은행들은 야, 우리 은행 좀 불안한데? 야, 중앙은행이 정부가
10% 정도만 법정 지급 준비율로 보유하라고 했는데 좀 불안해. 갑자기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했는데 못 주면 문제가 되니까 꼭 필요한 거 이외에 더 초과해서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자 이렇게요. 요 둘을 합쳐가지고 이제 실제 지급 준비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율을 또 낮추게 되면은 거기 초과 고딕으로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승수가 또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법정 지급 준비의 변경은 역사적으로 잘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2020년 법정 지급 준비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앴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케이. 뭐 근데 요것도 그냥 뭐 시험에서는 출제되니까 한번 살짝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달로 보시면 2008년 10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거기 보시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자,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예금으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해야 되거든.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적절하게 이 많은 대출을 해야지 자기도 대출 이자를 많이 받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필요지급준비금만큼 중앙은행에다가 이렇게 키핑해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죠. 그게 법정지급준비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급준비를 위해서 묶어두는 거죠. 지급준비금. 이렇게 하면 뭐야? 이 돈을 대출을 못 해주니까 묶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버리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자도 제공하기로 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연방준비은행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정책 수단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에 여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은행들이 보유하게 될 준비금은 어떻게 해요? 이자를 지급하니까 여기 지급준비금을 많이 맡겨두세요.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 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지준금이라 하는데 준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걸로 이제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급준비금에 지불되는 이자율은 최근 들어 거의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또 금융정책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밑에 사례 연구는 따로 같이 몰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금융정책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본원통화와 이런 것들, 법정 지급 준비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 살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할인율 이용하는 거, 이것도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재할인율 이거는 본원 통화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급 준비율 이걸 컨트롤하는 것은 본원 통화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것도 본원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미 발행된 본원 통화를 얼마나 더 많이 지급을 위해서 보유할 것인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또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